안녕하세요. 오늘부터 FRA 강의하게 될 권호삼 기사입니다. 레벨 1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건 다 아실 테고, 시간이 가장 많이 비중이 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레벨 1하고 레벨 2에서만 과목이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2에서 가장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이 레벨 2까지 이어지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레벨 1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레벨 2 가서도 무리 없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강의에 나가기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는 책이 이제 이 스웨저 요약 노트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 서머리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CFA 옆에서 제공하는 LOS라고 하는 타픽별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논리가 이렇게 쭉 일목정하게 쭉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쭉 읽으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논리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거의 순서대로 가는데, 처음엔 조금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내용이 빠지거나 그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썸머리 여러분들 책이다 보니까 예제가 별로 없어요. 쭉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별로 없죠. 숫자가 없다는 것은 이게 읽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 없이 말로 된 것을 읽고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장을 읽어보셔도 이제 막막한데, 특히 이제 어카운팅 전공 아니신 분들이 글로 보고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제를 많이 칠판했습니다. 필기가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책만 들고 오지 마시고 좀 쓸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노트를 좀 가져오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칠판을 쓸 때 제가 조금 그 일목요연하게 쓰는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브레이크 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칠판을 잘 안 지워요. 그래서 노트를 쓰실 때 여러분들 그냥 쭉 따라 쓰지 마시고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해 들으시고, 중간에 제가 한 2번 쉴 텐데 그 쉬는 시간에 요 화면에 있는 것을 뭐 옮겨 쓰던가, 아니면은 뭐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찍어 버리던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은 굳이 막 서브노트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칠판에 막 이렇게 뭐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쭉 칠판에 정리돼서 쓰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결론 좀 말하면은 하루에 칠판 한 3번 정도 쓴다는 거죠. 2번 정도 브레이크 하는 거니까. 그럼 그 3개 정도가 이제 썸머리예요. 그거를 다음 주까지 쭉 복습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바라지도 않고요. 복습은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만은 한 서너 번 지나면 많은 분들이 없어지세요. 나중에 가면 한 서너 번 앉아 계시고, 근데 시험은 칠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뒤로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12월달 목표보다 내년도 6월달 목표인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12월달 목표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텀을 두고 다음에 공부할 때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럼 동영상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이게.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할 때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복습을 좀 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양이 많지 않을 거란 소리에 한번 나갈 때마다. 복습하는데 부담은 없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FRA 시험에 CFA 시험 포함해서 이 FRA 과목에 대한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CFA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뎁스 있게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CFA 하면 애널리스트 서티파이드 분들 자격증이다 보니까 막 심도 있는 분석까지 막 요구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절대요. never. 어찌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쉽게 나와요. 근데 아주 베이직 컨셉에 충실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 계산 문제나 뎁스 있는 내용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게 보셔야 돼요. 그 대신에 두 번째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귀퉁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뎁스를 깊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걸 감을 잡고 하셔야 돼요. 다만 시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과감하게 스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지 마세요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FRE 쪽만 시험 칠 거 아니잖아요. 과목이 자잘하게 다 더하면 10개가 가까이 될 텐데 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FRE만 쭉 집중 있게 한다면 다 해야 되겠지만은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별로 크지 않는 LOS는 이건 보지 마세요. 스킵할 거예요. 근데 많진 않아요. 거의 다 할 텐데 한 5% 될까? 한 5% 정도는 스킵할 거니까 나는 만점을 목표로 한다. 나는 무모한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스킵하는 거 읽어보시고 필요 없다. 합격만 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런 건 있어요. 어차피 CFA 시험을 치신 분들은 필드에 가서 어차피 캐피털 마켓에서 근무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또는 시험에 나오는 그 빈도수나 중요성은 떨어지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하면 저는 강의를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한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거지 명함에 CFA 찍혀있다고 했는데 나갔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 있어요. 나와서 대화해보면 제가 이제 딜 같은 거나 프로젝트 하다 보면 분명히 뭐 CFA 명함 찍혀있는데 이 재무제표 관련된 얘기할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놈들 의미 없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은 제가 조금 케이스까지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해요. 시험 목적상은 조금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강약을 조정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강의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연결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넓게 나오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챕터도 나오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의 시간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 챕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서 강의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혼자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긴 나와야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테마는 제가 강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 문항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간단하게 했는데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가 챕터가 많이 나오고 조금 했다고 해서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내용이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는 좀 신경 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할 거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되 일단 대전제는 웬만한 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넓게 나오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뎁스를 깊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레벨 2로 가면 그때는 좀 뎁스가 있게 나와요. 레벨 1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컨셉이 모든 학생들 지금 한 7, 8년 정도 계속 시험 친 사람들 피드백이 굉장히 쉬웠다. 그런데 귀퉁이까지 다 나온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거의 모든 수험생 피드백이죠. 근데 계산 문제 많이 나오지 않는다. 큰 기본 프레임만 알면 된다. 다 이런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한 계산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스웨지 교재에 있는 문제는 진짜 베이직 컨셉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고 나중에 리뷰 코스 가게 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 계산 문제나 이런 그 리뷰 코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내려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념을 이해했다면 계산 문제가 풀리긴 하겠죠. 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인트로 얘기하고요. 우리 강의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바로 수업을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CFA 강의를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과목 명칭이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우리 보통 FRE라고 보통 많이 약자로 부르시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과목 명칭이 뭐였냐면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었어요. FSA라고 불렀는데 이게 한 6, 7년 전부터 FIA라는 말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왜 설명하는 거냐?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하고 이 분석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의 포인트인데 이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면요. 이게 우리 옛날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라고 하는 그 Financial Statement보다 플러스 알파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이 과목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재무제표 분석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에 가보시면 재무제표 분석도 중요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는 늘 매년 주총에다가 사업보고서라는 거 올리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금융감독원 다트에 가보시면 사업보고서라는 게 매년 올라옵니다. 그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재무제표도 있겠지만 재무제표 말고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뭐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의 재무 상태와 현재 시점의 재무 성과만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 보고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 경영진이 뭐까지 정보를 주고 있냐면 향후에 자신들의 경영 성과 예측치, 투자 계획 이런 것까지도 언급이 돼 있고 심지어 거기 있는 등기 이사들이 급여를 얼마 받았고 상여를 얼마 받았는지까지 다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애널리스트가 실제 그냥 재무제표만 딱 보고 분석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재무제표 이외에도 그 기업이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명칭 자체가 재무제표 분석이 아니고 Financial Reporting 분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Financial Reporting은 Financial Statement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의 기타 유용한 정보를 다 포괄하는 연들 개념이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뭐도 들어가는 거냐면 기업들이 여러분들 우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에 뭔가 공개되는 것도 있죠. 어제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폐암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수출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또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다.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주가가 폭락을 했죠. 어제 7, 8%인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파이낸셜 리포팅이에요. 뭔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요거를 분석하는 게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이거든요. 심지어 뭐도 리포팅 안에 들어가는 거냐? 저희 같은 회계사들 보시면 연대 3월 말일자로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뭘 발행하게 돼 있죠? 오디트 리포트를 이슈합니다. 감사 보고서라는 걸 이슈를 해요. 그 감사 보고서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감사 보고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에 오디트 리포트를 안 봐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리고 재무제표만 읽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오디트 리포트를 딱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재무제표는 쓰레기래요. 쓰레기란 말 안 쓰는데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CPA가 앞에 의견 줄 때가 있어요. 부적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재무제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갈비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트 리포트를 읽어보셔야 돼요.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디트 리포트에 뭐까지 나오냐면 코스닥 기업들 감사 나갔을 때 이 기업 망할 것 같다. 그 망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감사인이 앞에 감사 보고서에다가 이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보는 건 되게 유용한 거겠죠. 애널리스트가 더 깊게 볼 수 있겠어요? CPA들이 더 깊게 보겠어요? CPA들은 가서 회사 내부 정보 다 보거든요. 우리가 더 깊게 보겠죠. 깊게 보고 앞에다가 이 기업, 계속 기업으로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썼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보고 FS를 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런 정보들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최근에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됐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한진해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법정관리라고 들어보셨죠? 법정관리 들어가 직전의 기업들 보시면 FS에 항상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 기업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라고 써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 실제는. 그래서 시험 목적상은 Financial Statement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까지 다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Financial Reporting 분석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제목이 바뀌면서 뭐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FS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난해 말했던 그 사업 보고서, Annual Report, 그 다음에 Audit Report, 플러스 알파 Additional Information 이런 것들 분석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나중에 일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메인 포인트는 뭐겠어요? 바로 Financial Statement겠죠? 그래서 우리 포커스는 일단 Financial Statement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90%를 쓸 거고 한 95% 쓸 거고 막판에 가서 한 5%를 저 플러스 알파에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5%를 투자했다 해도 시험은 거기서 1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염들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알파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재무제표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보죠. 이 Financial Reporting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기업이 있어요. 어떤 경제적 실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런 경제적 실체에 관심을 가지는 연대 사람들이 있겠죠? 통상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누가 보통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회사에서 뭔가 내가 페이백을 받을 게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는 뭐로 페이백을 받나요?
이자죠. interest. 그 다음에 쉐어홀더가 있겠죠. 주주는 뭐로 페이백을 받나요? 디비던드. 그리고 government. 정부도 이해관계자죠. 왜냐하면 정부는 여러분들 그 기업한테 뭐를 제공합니까?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죠. 그 대가로 뭘 받나요? 텍스를 받죠.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은 뭘 제공해야 돼요? 올바른 디시전 메이킹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바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거죠. Financial Reporting 별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한다? 이걸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면 내부 이용자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주는 메커니즘을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해요. 그 외부 이해관계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채권자, 주주, 정부죠. 물론 여러분들 같은 애널리스트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가장 메인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채권자, 주주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Financial Reporting이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Financial Statement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Financial Statement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메인은 Financial Statement. 자, 그럼 재무제표 이제 포커스 맞춰 얘기하죠.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참고로 Financial Reporting 분석 이 강의는 회계 가장 베이직한 개념 정도는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카운팅에 전무하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냉정히 판단하셔서 뭐 프리-CFA 코스라든지 이걸 좀 보고 여러분들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회계 베이스가 전혀 없다. 지금 몇 분이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강의할게요. 그럼 해보죠.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죠. 미국 애들은 아직 밸런스 시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밸런스 시트는 다른 말로 우리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서 Financial Position Statement라고 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가 뭐라고요? 이게 Balanced 또는 Financial Position Statement라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재무 상태표라고 하죠. 이게 재무 상태표 영어 표현이에요. 옛날에 무슨 표현을 더 많이 썼죠? 대차대조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옛날 Balanced. 실제로 우리나라 상법은 아직까지 대차대조표란 말을 써요. 그래서 늘 신문 가서 대차대조표란 말 보면서 옛날 쓰는 용어 아니야? 옛날 용어긴 한데 여전히 상법은 대차대조표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그냥 혼용해서 보통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적인 회계 기준의 용어는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겠죠?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그 기업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경영 성과 보여주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그 리절트를 보여주는 거죠. 유럽 애들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뭐라고 쓸 때도 있냐면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약자로 앞으로 제가 BS라고 쓰면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고 IS라고 쓰면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어요. PL. 이게 Profit Loss Statement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자 딱 보고 이게 무슨 약자지?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 신문에서도 이렇게 약자를 많이 쓰니까 BS, IS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재무상태표 손익 말하는구나. 특히 손익은 P&L, Profit Loss Statement라고 하니까 그 용어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Cash Flow Statement예요. 들어보셨겠지만 현금 흐름표죠. 앞으로 CF라고 쓰면은 Cash Flow Statement예요. 현금 흐름표. 뭘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재무상태, 이건 경영성과,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현금 흐름. 어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얼마 났다 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실제 우리 회사 캐시를 얼마를 벌었다는 개념은 다른 건 아시죠? 물건을 내가 팔았을 때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물건을 딜리버리하는 순간 회계는 뭘 잡죠? 수익을 인식하지만 실제 캐시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익은 낮다고 공시되지만 현금 흐름은 어때요? 빵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재무제표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업이죠. 해운업. 자, 조선업 쪽에 우리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제 대우조선해양 세 군데 회사가 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케이스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사단이 난 여러분들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이 업계에 있는 뭐 저희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거기 감사했던 이제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캐피털마켓 증권사 근무하시는 애널리스트도 솔직히 말하면 책임져야 돼요. 2014년도 12월 말 시점에 딜로이트라는 회계법인도 그 회사 재무제표를 적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그 회사 여러분들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얼마나 한다고 공시했냐면 4,700억이었어요. 근데 다른 여러분들 조선업 두 군데 회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영업 적자가 1조가 넘게 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만 유독 4,700억이 난다고 공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2군데 증권사, 한 군데 증권사도 예외 없이 모든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두 군데 중공업 회사는 중립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2분기 만에 뭐가 됐어요? 5조 적자 났다고요.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애널리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이 기업이 지금 이익 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일단 워닝 사인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투자자한테 프로텍션 해줘야 될 직업이에요. 일단 1차적인 CPA도 책임이 있죠. 재무제표가 잘못된 걸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1차적인 건 CPA 폼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나온 정보에 대해서 분석 능력이 떨어져서 매수했던 애널리스트가 책임져야 되고요. 실제 여기서 대조양 케이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조양 케이스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두 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신문에 썼죠. 응?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윤리적인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썼어요. 양심 고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애널리스트는 회사 내부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걔들이 머니플레이션, 재무제표 분식한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찾을 수 있는 징후였거든요. 왜 갑자기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냐면 손익계산선 이익 난다고 돼 있지만은 실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 보시면은 처참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3년 연속으로 처참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월드와이드로 처음 있었던 케이스냐? 여러분 과거에 엔론이라는 기업 아시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인상 쓰지 말고 들으세요. 들어봤죠? 엔론이라는 기업. 그 엔론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의 거의 5배 이상 되는 기업이에요. 참고로 삼성전자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상당히 크겠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널리스트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재무제표를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돼. 그냥 책으로만 듣지 말고 실제 가서 열어보시고 어떻게 생겼나 확인해보고 내가 오늘 토픽 하나 배우면은 관심 있는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늘지 최고 공부에서는 절대 프랙티컬한 knowledge 생기지 않아요. 이거 CFA 차트 따도요. 실무 가면 FS 분석에다 던지면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배울 때마다 실제 여러분들 제가 케이스를 되게 많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보강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뭐 10년 이상 강의했으니까 제 강의 패턴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실무를 알아야 됩니다. 책으로 공부해서 나왔는데 못 써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회계사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회계사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실무와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써먹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는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회사들 이슈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회사 FS에 가서 찾아보시는 게 실제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많이 됩니다. 표준들은 뭐 됐다는 표정인데 한번 해봐요. 도움이 될 거라니까요. 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케이스. 지금 삼성전자 자산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냐면은 지금 작년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자산 규모가 240조예요. 240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CFA 강의 들어온 거 맞죠 지금? 제가 강의 잘못 들어온 거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200조가 넘어요. 그러면 자산 규모가 240조인데 시총도 한 200조 남짓 된다고. 230조 될 거면 왔다 갔다 이거죠. 갤럭시 S7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 푹 떨어졌다 올라가다고 해야 되니까 지금 시총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0조, 240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자산 규모랑 비슷하죠 지금? 매출은 지금 여러분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조 돼요. 자산이 240조인데 매출이 한 200조 된다고요. 이런 숫자들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 FS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누가 딱 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는 일단 재무제표를 못 읽고, 두 번째는 읽을 수 있어도 뭘 몰라서 분석을 못하는 거냐면 평균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기업이 지금 이 비율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들 숫자 말해줄 때 여러분들 제가 대표적 기업들 10대 기업 갖고 내가 많이 예를 들거든요. 그런 거 말하면 많이 기억해놔요. 도움이 된다니까요. 제일 좋은 건 찾아보시는 거고요. 자산이 240조인데 매출이 200조예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5조 났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한 12, 3% 나왔죠? 올해는 연도 30조 가까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다가 요번에 이제 이 사건 터지면서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시그널 나오는데 그래도 30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수익은 좀 나는 거죠. 실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번에 그 삼성전자 위콜 했잖아요. 그 위콜한 건 도대체 FS에 어떻게 반영되지? 이런 것들도 시험엔 안 나와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강의할 거예요. 왜 시험에서 되게 많이 있는 케이스인데 3분기 때 위콜하면은 성과가 안 좋다는데 그게 FS에 어떻게 타오르는지 분석한 사람이 몰라. 이건 여러분들 삼성전자 분석한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위콜 했을 때 과연 이게 손익에 어떤 이펙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CFA 시험은 그런 거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 프랙티컬한 건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CFA 차트까지 땄는데 위콜 됐을 때 어떻게 타오르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말고 있으면 이건 뭐 전문가하고 비전문 아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걸 자꾸 생각해봐. 또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실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돌아올게요. 삼성전자가 자산이 240조 가까이 되는데 그 회사의 5배 이상 되는 규모라면 엄청난 기업이죠. 그 엔론이라는 기업이 10년 연속으로 분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망했죠. 거기를 감사했던 어카운팅 펌도 아스앤더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카운팅 펌이었어요. 거기도 같이 망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엔론이 했던 분식의 징후 계속 영업이익 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영업 현금으로는 아작이 나고 있었어요. 그 패턴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 대조한 케이스예요. 그럼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 선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조한 케이스 말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희대의 사기극을 펼쳤던 기업이라고 신문에 떴던 회사입니다. 뭐 빌 게이츠가 극찬한 회사라고 막 신문에 떠가지고 난리가 났던 기업이었어요. 비상장 기업인데 여러분들 매출이 1조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 비상장이 1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한번 열어보세요. 매출 얼마인가.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기업 대강 있잖아요. 무슨 바이오, 무슨 테크, 무슨 줄기세포, 무슨 항암제. 보통 제가 이거 쓰레기 사총사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 가봐야 매출이 얼마인가. 2, 300억도 안 나옵니다 실제. 근데 비상장 1조 나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죠 이게.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났다고 돼 있었어요. 은행들이 그 회사 대출해준다고 줄을 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출 금액만 몇 천억이 밀렸는데 한 방에 뱅크럽스 됐죠. 그럼 그 회사도 딱 보면 똑같은 패턴이 이익 잘 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캐시플로는요 아작이 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익이 났다고 돼 있지만 여기 현금주의 발생이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르다? 달라요. 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회계상 이익하고 현금 흐름은 거의 비슷해져요 실제는. 근데 이익이 계속 난다고 돼 있는데 뭐가 좀 안 나요? 현금이 안 돈다? 그럼 뭔가 이익에는 소위 우리끼리 말로 뭐가 있는 거죠? 야로가 있는 거예요. 야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뉘앙스 이해되죠? 야로가 무슨 말인지. 저도 이게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세 군데 기업이. 그러면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라면 최소한 대조한 케이스를 봤었어야죠. 미리 말할게요. 영업이익 4,700억, 오퍼레이팅 캐시가 마이너스 5천억이었어요. 마이너스 5천억이요. 영업이익이 4,700억 난다고 되는데 영업 현금으로 마이너스 5천억이었다고요. 그럼 1조의 갭이 있는 거죠 이게. 그게 한 년도만 그래요? 아니요. 2년 연속. 그 전년도는 더 했어 갭이. 근데 봐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요. 영업이익이 안 난다고 돼 있었어요. 1조 가까이 손실한다고 돼 있었는데 오퍼레이팅 캐시flo는 그보다 더 컸어요. 영업 현금으로는 더 좋다고 돼 있었다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조한 케이스의 어떤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는 굉장히 이익이 퀄리티가 낮아 있는 상태로 돼 있었다고요. 한 년도만? 아니 3년 연속. 그러면 최소한 애널리스트가 워닝 사인 줬어야죠. 지금 이익이 난다고는 돼 있지만 영업 현금으로만 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인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말이 한 커멘트로 나왔었어야 돼요. 32군데 증거사 그 어느 애널리스트도 그런 말씀 적이 없어요. 이건 가장 큰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실제 그런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FS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IFRS라고 하는 국제진 도입대에서 좀 어려워요 개정 과목이. 그럼 공부를 했어야죠 그쪽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결국은 FRA를 뭐다 공부를 결론 이상해지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계사들도 책임져야 되고 같은 연도를 어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그 얼마나 투자한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본 거 있어요. 32군데 증권사 모두 매수라고 하면 누가 연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제3자 입장에서 일반 정보 이용자들 믿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도 실제는요. 잘 걸러줘야 된다. 정보의 필터링을요.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것만 갖고도 제가 30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 그냥 참을게요. 가면 또 너무 많이 가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재무제표가 뭐냐면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예요. 그냥 equity라고 할게요. Stockholders Equity라고 해서 앞으로 약자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걸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실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 4번 연들 재무제표를 볼 기회가 가장 실무에선 적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 4번이 자본거래가 복잡한 회사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깨끗한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은 이 자본거래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딱 넘겼더니 자본변동표에 막 증감이 되게 많다. 그럼 일단 느낌은 색안경 끼고 보셔야 돼요. 뭔가 이것도 야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메인은 1번, 2번을 먼저 처음에 포커스 맞춰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한 후반기쯤 되면은 3번, 4번을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3번, 4번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1번, 2번이 포커스다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일단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에요. 일단 분석에 대한 패러다임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쪽 다이멘션은. 이쪽 지금 다이멘션만 얘기합니다. Financial Reporting이 뭐냐? 어떤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메커니즘이에요.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메커니즘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포커스 맞출 것은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 재무제표 말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Additional Information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 Financial Reporting이고요. 그 재무제표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 보여주는 BS, 경영성과 보여주는 IS, 현금흐름 보여주는 CF, 그 다음에 주주의 몫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보여주는 게 자본변동표, SE. 요 네 개를 우리 분석하는 게 우리 기본 가장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제 오늘 뭐 배울 거냐면 요 두 가지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프레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처음부터 정리할 거냐면 일단 우리 밸런시트의 기본 뼈대부터 오늘 잡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 교재 어디 가서 볼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1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Financial Reporting이 뭐냐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뉴스 아티클 보는 것처럼 읽으시면 되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Financial Reporting 뭐다 쭉 써있는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밑에 여러분들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겨보시고요. 2페이지.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Financial Statement의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이시죠? Balance Sheet라고 보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삐딱하게 누워있는 것이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Statement of 여러분들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되어 있는 말 보이세요? 굵은 글씨? 아까 전 칠판에 뭐라고 썼죠? Income Statement라고 썼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위에 줄에 있는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를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그 밑에 있는 Income Statement한 말에 주치시면 돼요. 나중에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가 뭔지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란 대로 사세요. 일단 Income Statement다라는 것만 지금 기억합니다. 됐죠? 그 다음 괄호 보니까 뭐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Statement of Op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칠판에서도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영어 표현이에요. Income Statement, Profit Loss Statement, The Statement of Operation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내려갈게요. 그 다음 또 굵은 글씨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자본 변동표. 그 다음 그 밑에 굵은 글씨 보니까 뭐가 보이시죠? Statement of Cash Flow 이게 뭐다? 현금흐름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 네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거기 있는 것들 다 나중에 이해돼요. 일단 재무제표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는 게 언급돼 있죠?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게 언급돼 있죠. 자, 거기서 페이지 어딜 살짝 먼저 갈 거냐면
밸런스 시트에 대한 설명하는 페이지를 먼저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쭉 넘겨서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페이지 80페이지를 가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를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자, 펼쳐놓고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자, 밸런스 시트는 여러분들 뭘 보여주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냐면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밸런스 시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면도를 보여주는 게 이게 BS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모든 걸 얘기할게요. 아직 10년도 FS는 공시가 안 됐으니까 물론 반기는 있지만은 그냥 온기로 해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뭐 삼성전자에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나라 리딩 컴퍼니니까. 삼성전자 2015년도 말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뭘 알고 싶을 거냐? 일단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들고 있나 알고 싶겠죠. 기본적인 내용 오늘 정리하는 것도 오늘 크게 진도 안 나가요. 그 왼쪽에다 뭘 보여주냐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여주는 게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이걸 데빗 사이드라고 합니다. 이쪽을 데빗 사이드라고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 좀 아셔야 되고. 그럼 이 왼쪽 사이드는 자산 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른쪽은 뭘 보여주는 거냐? 그 자산이 어떤 출처로 형성되어 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이 봤더니 지금 한 5천만 원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5천만 원이 뭔가 쭉 자산을 봤더니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내 돈이냐 봤더니 자동차는 할부 대금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샀지만 집은 내가 차입금을 땡겨 샀단 말이죠. 그럼 내가 5천만 원은 순수하게 내 돈 갖고만 조달된 게 아니죠. 타인 자본도 일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더 하겠죠. 기업은 자산 중에서 내 돈만 있는 게 아니고 타인 자본 조달해서 같이 자산 형성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 자산이 어떤 출처로 형성된다를 보여주는 사이드가 되는 거죠. 이쪽 사이드는 여러분들 기본적 원칙이 채권자가 얼마 정도 이 재원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쪽 사이드는 쉐어홀더가 얼마만큼 리소스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드죠. 이쪽 사이드를 크레딧 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데빗 사이드, 크레딧 사이드. 요 섹션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iability라고 부르죠. 여기가 asset 사이드, 여기 liability, 여기가 equity라고 해요. equity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net asset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크레딧 오른쪽 사이드에는 두 가지 섹션이 있는 거죠. liability 섹션하고 equity 섹션이 있는 거죠. 데빗 사이드는 asset 섹션이 있는 거고요. 자, 개념상 봤을 때 이 asset 사이드 토탈 합계 금액하고 liability, equity 이 두 개의 섹션의 합계 금액은 당연히 뭐겠죠?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basic equation이라고 해요. basic equation, 기본 방정식. 자산은 뭐하고 뭐 더한 거랑 같다고요? liability와 equity 두 개 더한 금액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작년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240조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산을 들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2015년도 말 기준이에요. 그 중에 에코티가 얼마라고 공시했냐면 180조 정도 된다라고 공시했고요. 라이빌리티가 60조 정도 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게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상태 모양이에요. 기억해요? 240조, 180조, 60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혹시 부채 비율이란 말 들어보셨죠? 부채 비율이 뭐하고의 비율을 말하는 거냐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나눠보시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 되는 거죠? 60, 180이니까 비율이 한 30%, 40% 그 사이에 형성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부채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되는 기업이구나 라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비교되는 기업이 어디죠? LG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기분 나빠하고요. LG전자는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는 LG전자를 한번 비교해보죠. LG전자는 연도 자산 토탈이 얼마냐면 작년도 말 기준으로 36조예요. 36조. 그냥 들어봐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 13조.
여기가 23조 정도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재무구조가 틀리죠? 뭐가 훨씬 높아요? 남은 돈을 더 많이 갖다 쓰고 있죠, 지금. 예, LG전자가 부채 비율은 거의 2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6배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LG전자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게 좀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애플하고 비교하는 걸 선호하겠죠. 애플요. 애플은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단 클 것 같죠? 애플이 이게 얼마냐면 330조예요. 얼추 비슷하지. 330조. 얼추는 아니 비슷하나? 어쨌든 330조. 여기가 얼마냐면 150조예요. 여기가 얼마고요? 180조고요. 보니까 어느 기업이 부채비율이 더 높아요, 지금? 애플이 더 높죠? 이건 누가 더 많이 나는데요? 애플이 훨씬 많이 나요. 삼성전자 매출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싫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강의가 일방적인 강의면 제가 여기 온라인 동영상 틀죠. 오프라인 수업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저랑 대화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은 되게 뻘쭘하죠.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0조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얼마 났다고요? 25조.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애플 갈게요. 작년도 280조 매출이에요. 280조. 그럼 삼성이 1.4배. 걔들은 200조인데 애플은 280조. 영업이익 삼성전자 25조. 애플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답 맞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정답 맞춰보세요 말하면 강의 뭐라 들어요? 생각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몰라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280조예요. 참고로. 삼성은 200조인데 25조를 달성했어요. 애플은 280조인데 영업이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보세요. 얼마? 몇 조? 50조? 20조? 40조? 귀찮아 말하기가? 80조예요. 280조인데 영업이 80조라고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죠. 실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모바일 폰 파는 건 아니죠. 가전제품도 팔고요. 디스플레이 팔고요. 반도체까지 섞여 있어요. 그 네 군데 섞여 있는 거고 애플은 순수하게 뭐다? 모바일 폰만 있는 거죠, 이게. 영업이익이 80조예요.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강의를 하고 있는 녹화를 하고 있는 강의라 좀 조심스럽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많이 착취하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가불관계. 근데 실제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잘 적용되고 있다는 미국 경제에 보시면 그 가불관계라는 게 더 무시무시한 년들 뭐다? 시장이 자본시장이에요.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가 부각되는 거지 실제 미국이 더합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 하청업체들, 즉 갤럭시 만드는 그 부품 공급한 하청업체들 평균 이익률이 10%가 넘어요. 근데 애플 아이폰 있죠. 아이폰 그 아이폰의 납품인들 아는 업체들 평균 이익률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밑에 회사들 착취하는 구조는 미국이 더하다는 거죠. 이게 실제는. 애플하고 우리나라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얘기해보면 미치겠대요. 그 LG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 따지면 갑일 수 있는 업체인데 애플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주문하니까 거의 갑일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애플 맞춰주는데 막 학을 띱니다. 담당자들이. 예? 그 갑질하는 거 보면 난리가 아니래요. 그게 자본주의 경제거든요. 그 갑의 행세를 너무 내가 받기 싫으면 자기가 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아이템 만들어내서 지가 갑이 의리되고 내가 갑이 될 수 있게 얘가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하고 또 노력하고 또 어드밴스드해서 새로운 또 아이템 패러다임이 나오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드라이브잖아요. 이게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가불관계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프레셔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신문에 나온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막 밑에 애들 막 정말로 막 족치고 때리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는. 자, 280조인데 80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표정, 뭐가? 삼성전자가 이익이 좀 적게 났잖아요, 애플보다. 근데 누가 이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삼성전자가 더 낮았죠. 애플은 아까 150조, 180조였잖아. 삼성은 180조, 60조고. 이익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 주주몫이 커지니까 누가 더 낮아야 맞아요? 지금 내가 말한 걸 들으시면? 애플이 부채 비율이 더 낮아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애플은 낮느냐? 더 높으냐?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여러분들 배당금을 주거나 혹시 자사주 소각이라고 들어봤어요?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올해 10조 정도 뭐다 다 사서 소각 완료됐다고 공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좀 보셔야 돼. CFA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캐피털 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제가 케이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삼성자가 자사 소각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벤트가 삼성이 자주 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근데 삼성자 CFO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주한테 불을 환원시켜주는 정책을 많이 택하겠습니다. 어나운스하면 자사주 소각시키고 배당을 작년부터 엄청나게 줬죠. 엄청 줬다고 하지만 금액이 크진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준 거지. 쉽게 5천원 액면가 대비 과거엔 4천원밖에 안 줬던 것을 뭐 18,000원, 19,000원 이렇게 줬다고요. 그럼 되게 많이 준 거죠. 과거 배당 한 4배 준 거니까. 애플은 과거부터 그랬어요. 애플이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이익 많이 나죠. 이익 난 배당 확 줘버리고 그 이익 난 거 갖고 뭐 하는 거냐면 전부 시장의 주식을 다 사와 찢어버려요.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와 찢어버리는 게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회사가 지네 주식을 사와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줄겠어요? 유통 물량이 줄겠죠.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애플은 그렇게 해서 주주의 불을 환원시키는 정책을 택한 거예요. 근데 삼성은 지금까지 논리가 뭐냐? 이익 난 걸 다 쌓아놓은 거예요, 회사에.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근데 걔들은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래도 삼성자 주들은 참았어요. 왜요? 삼성은 이런 논리죠. 번 거 배당 안 주고 자사주 소각 안 하고요. 쌓아놓고요. 이 유보된 캐시 갖고 제가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할게요. 그래서 프로핏 만들게요. 그래서 주가 올려드릴게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롱텀으로 걸리는 어떤 정책이고 애플은 바로바로 뭐다?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 좀 다른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 모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냐면 텍스 도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미국은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이 나와요. 그리고 배당받아도 세금 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나오지만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고요.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혹시 상장기업 주식 사고 팔 때 세금 냈어요? 안 냈죠. 그 중간에 빠지는 건 증권거래에서 약간 빠집니다. 한 0.15%, 0.3% 이렇게. 그건 세금도 아니지. 수수료지 거의. 그 다음 증권사 수수료 일부 빠지고요. 그럼 그거 다 더해봐야 1%가 안 된다고. 요즘 또 증권사들 뭐다? 무료로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럼 여러분들 1%가 채 안 되는 비용 빼고 다 사고 팔고 이익 다 남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번 걸 나한테 배당 주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그거 갖고 주가 올린 다음에 내가 시장에서 털고 나가는 게 더 낫겠어요? 주가 올렸을 때 내가 거기서 엑스트 하는 게 훨씬 캐피탈이 많이 낫겠죠, 이게. 유효 세율로 본다면. 참고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 많이 받으면 41.8% 세금 내거든요. 배당을 많이 받으면 41.8% 세금 내린다고요. 근데 주식을 사업할 때 세금이 안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신문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주식 매매 차익 우리나라 세금 떼야 된다고 말 나오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주식 매매하는데 매매 차익 세금 안 낸다가 몇 나라 없어요. 다 세금 낸다고 각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안 내고 있죠. 근데 이거 세금 왜 못 내게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 주식 매매 차익 세금 내게 하겠다고 딱 어나운스하면 그 정권 주가 폭락하겠죠.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율이 20% 30% 나오니까 여러분 펀드도 있죠. 제가 펀드 몇 개 자문해주고 있는데 외국계 펀드를요. 세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세금 나면 자기 유효 수익률이 푹 떨어지거든. 여러분 론스타가 국가 분쟁이 붙은 게 뭐 때문에 붙었어요 지금? 세금 때문에 붙었죠. 론스타는 알죠? 걔들 세금 때문에 국가 분쟁이 붙었어요. 세금령들 딱 내버리면 자기 유효 법인세율, 유효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든. IRR이. 그러니까 얘들 당연히 뭐 요구하는 겁니까? 뭔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 어떤 정책을 되게 스트럭처링 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해.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를 보시면은 조세 피난처에 하나 만들었다가 펀드 저기다 바하마에 하나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꽂았다가 또 싱가포르 갔다가 홍콩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전략이 있어요. 텍스 세이빙 목적이 있어요. 다 텍스 세이빙 목적이죠. 여러분들 그런 펀드만 그래요? 아니죠. 미국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만 탈세합니까? 절세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구글세라 들어봤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구글 텍스라고 들어봤잖아요. 신문에 계속 났잖아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뭐가 있대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홀딩 컴퍼니 다 텍스 해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걔들 전략이 뭐겠어요? 미국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금 절대 안 나는 조세 피난처에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걔들이 뭐다? 로열티를 가져요. 애플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브랜드 로고에 특허를 잘 가지는 거죠. 사용권을.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가 있는 전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회사들한테 뭘 청구합니까? 야, 너네 이거 상표권 썼잖아. 돈 내. 하고 쫙 차지하는 거죠. 지금 구조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가 수익을 쫙 땡기겠죠.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들은 여러분들 돈 줄 때 이거 무슨 처리하겠어? 비용 처리하겠죠. 비용 처리하면 뭐가 줄겠어요? 이익이 줄겠죠. 그럼 뭐가 적게 나오겠어요? 세금 적게 내겠죠. 그 나라에서는. 대신에 홀딩 컴퍼니는 그 수익을 잡겠죠. 근데 홀딩 컴퍼니 어디 있다고요? 조세 피난처에 있다고요. 세금 안 나와요. 두바이 이런 데 세금 없잖아요. 두바이 세금 없다고요.
최근에 두바이 왔었던 펀드 투자자 얘기했더니 그 어떠한 세금도 없대요. 인디비주얼 텍스,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노 텍스. 두바이 가려고요. 진짜 환상이죠. 그럼 그런 나라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다 키핑하는 거예요, 돈을. 그럼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 뭐가 유출돼요? 국보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미국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죠? 구글 텍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다 글로벌로 이제 프로핏 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뭐가 많냐면 그 BEPS라고 신문에 많이 뜨거든요. 이 경제신문에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ase Erosion이 침식된다는 거죠. 텍스를 부과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자꾸 침식이 되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글로벌 컴퍼니들 프로핏 시프팅 해가지고 이거 과세하겠다고 지금 OECD G20에서 계속 회의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 대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도입되고 있어, 나라들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이 그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썩고 있죠, 지금 이게. 어쨌든 돌아오세요.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은 벌자 말자 배당 주고 시장가 주식 사서 찢어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삼성은 쏘아놨다가 뭐다 이걸 미래에 캐시카우 창출해 쓰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삼성자 많이 키워줬죠. 주가염들 몇 년 전에 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뭐 150만 원, 160만 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쁘지 않죠. 배당을 받지 않았어도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시장에서 털고 나면 캐피게 먹으니까 오케이, 그 정책을 없앴던 건데 이제 뭐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애플처럼 배당도 많이 줄게. 자사주 소각할게. 이렇게 한 거면서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배당도 주고 뭐 한 거예요? 시장과 주식 산 게 이게 애플 전략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펙트는 있겠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막 소각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주가 많이 오르겠지. 그 사람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는요. 100만 원대였는데 그 외에 아이폰이 여러분들 그 약간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100만 원대까지 빠졌다고요? 그러다 지금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이런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시장의 물량도 줄이고 물론 갤럭시 S7이 잘 나오는 바람에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지금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분들 그런 배당 많이 준 전략으로 삼성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주가 상승률 20% 상승 그게 기여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만요. 근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나쁜 관점으로 본다면 또 어떤 느낌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내 유보이익 갖고 새로운 넥스트 캐시카우를 만들 때 쓸게요. 배당을 주지 않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했던 것을 애플처럼 뭐 하겠다고 한 거죠? 이게 풀겠다고 하는 것은 삼성이 지금 캐시를 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뭔가 넥스트 캐시카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넥스트 캐시카우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일단 풀자라고 해서 뒷받침하는 어떤 전략을 택한 걸 수도 있다라는 조금 네거티브한 관점이라 본다면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한 번도 뭐다 그 캐시 푼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새로운 투자를 했는데 이걸 빨리빨리 배당도 뭐 쓰고 자사 소각하고 뭐 그런다는 것은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생각력을 끼워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은 조금 작을 거란 생각이 되는 게 240조 중에요. 삼성이 들고 있는 캐시가 있겠죠. 캐시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냐면 자산 토탈이 한 5% 많으면 한 10% 정도 많다고 봐요. 자산 토탈 금액 중에 보통 분석할 때 현금이 한 5% 정도면은 뭐 어떤 적정 한 10%면 좀 많구나 현금이 그렇게 보통 많이 보는데 그럼 여러분 삼성이 좀 많다 싶으면 얼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니까 한 24조 정도 있으면은 뭐 좀 많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현금이 얼마였냐면 70조가 있어요. 240개 중에서 70조가 현금이에요. 미친 존재감이죠. 한국은행 재무제표예요 거의. 미리 말할게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현금 보유량 다 더하면 얼마게요? 300조예요. 우리나라 상장기업 현금 보유량 다 더하면 300조예요. 근데 삼성이 얼마 들고 있다고요? 70조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70조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장기업들 현금의 거의 20% 이상을 삼성전자가 뭐다 금고에 쌓아놓은 거 이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사람들 신문에 났던 게 뭐예요? 우리 금융이 뭐예요? 금융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뭐다 윤활유를 뿌리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기계장치라면 금융은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잘 돌 수 있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죠. 금융의 느낌을 딱 이해를 직관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금융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돌 수 있게 기름을 부어주는 게 금융인데 그 금융을 뿌리기 위한 캐시를 삼성이 쥐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현금을 풀어주는 게 맞겠죠 이게. 풀어줘야 이게 서큘레이션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들고 있는 캐시를 싹 더하면 이게 100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그룹으로 그 현대차, 기아차 그룹 다 더해서 30조.
그 다음 삼성전자가 70조. 그럼 그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현금을 3분의 1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뭐다 너무 많은 현금 들고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국가가 계속 뭐라고 한 겁니까? 현금 좀 풀어라 하면서 세 가지 요구했죠. 투자를 좀 많이 하던가,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직원들 상여 많이 주던가. 그러면 현금이 회사에서 스퀴즈 아웃 되겠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투자를 하던가. 칠판 보세요. 칠판 한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캐시를 국가는 내보내게 하고 싶어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재무 상태 이제 어떻게 바뀌나 봐요? 캐시가 쭉 나가겠죠. 줄겠죠, 자산이. 대신에 뭐가 생기겠어요? 설비 투자가 생기겠죠. 이건 회계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 이 이퀘이션 아셔야 돼. 캐시가 나가면 뭐가 생겨요? 새로운 설비 투자 생기겠지. 그럼 자산 쪽에 현금이 나가면서 대신에 뭐가 생긴다? 설비 투자가 생기겠죠. 이쪽 오른쪽 사이드 영향이 있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죠. 두 번째 어떻게 하래요? 배당을 주래요. 그럼 캐시가 또 나가겠죠, 얘도. 배당 나가면 누구 몫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주 몫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주주 몫이 줄어요. 캐시가 빠져나가면서 주주 몫이 주는 거죠. 어떤 거래가 일어나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양쪽은 어떻게 돼줘야 되는 숫자가? 항상 같다는 것은 움직이면 안 돼요. 베이직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생각했더니 양쪽이 안 맞다? 그럼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뭐라고요? 직원들한테 상여 많이 주래요. 그럼 똑같이 캐시, 스퀴즈 되겠죠? 뭐가 줄겠어요? 직원들한테 급여 많이 주면 삼성전자 재무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 현금이 나가죠? 나가면서 직원들한테 상여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면 주주 몫이 주는 거겠죠. 채권자 가져갈 몫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주가 자기가 뺄 수 있는 나중에 프로핏 금액이 준다고요. 그럼 뭘 줄여야 맞겠어요? 여기도 에코티가 줄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거래가 있을 때 모양을 자꾸 그려 나가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캐시를 빼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그 쌓여있는 캐시를 세금을 때리겠다고 했어요. 아주 독특한 세금이 나왔죠. 응? 캐시 쌓아놓은 거 중에 안 쓰면 또 세금 때리겠다고 했어요. 실제 거기 쌓여있는 캐시는 이미 세금 내고 쌓인 거거든. 근데 그 캐시를 또 안 쓰면 또 세금 때리겠대. 그래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계속 떴던 거예요. 그 제도가. 이게 보통 신문에 미환류 소득에 대한 세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느 기업 타겟으로 한 거예요? 삼성하고 현대차 케이스를 포커스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세제가 도입되면서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뭐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평택에다가 세계 최대 R&D 센터를 짓겠다라고 15조를 투자하겠다고 어나운스 했죠. 그 어나운스 한 다음에 그 R&D 센터 이런들 기공시할 때 누가 왔어요? 대통령이 왔죠. 커팅했어요. 고맙다는 거죠. 내 말 들어줘서. 대통령도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뭐다? 오너예요. CEO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3대 메이저 자동차 회사 문제 있을 때 그때 LG화학이 거기다 공장 지어줬거든요. 누가 와서 커팅했어요? 오바마가 왔죠. 고맙다는 겁니다. 경제 살려주기 위해서 돈을 풀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커팅했죠. 근데 현대차는 어떻게 돈 풀겠다고 했는데 어나운스 한 거예요. 한전 땅 샀잖아요. 삼성역에다가. 거기다 10조 5천억 풀었다고요. 그게 국가 입장에서 어때요? 돈을 쓴 거는 맞는데 뭔가 공장을 짓고 뭔가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을 짓겠다는 겁니다. 거기 현대공화국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현대공화국 짓겠다는 거거든. 현대차, 뭐 기아차 다 거기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 부지에다가. 솔직히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넥스트 캐시카우에 투자한 게 아니죠, 솔직히. 지금 양재동에 현대차 본사 건물 거기 있는 게 삼성동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캐시카우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뭔가 그 위신, 뭐 위상, 뭐 이런 거에 어떤 가까운. 또 거기다 얼마짜리 짓겠대요? 또 롯데하고 높이 경쟁 붙었죠, 또? 그보다 뭐 한 10천 높게 짓겠다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할 때, 뭐하러? 10조를 왜 뭐하러? 배당이나 주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걸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거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비싸게 줬어도요, 뭔가 미래 캐시카우에 뭔가 보탬 있는 거 투자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사업을 산 겁니다. 사업 부지를.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이게. 그 주가가 굉장히 뭐다? 한동안 이 베비글 했잖아요,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뉴스죠, 이게. 10조 5천원 썼으니까. 그 감정가가 2조가 안 돼요. 그 땅값 감정가가 2조가 안 된다고요. 근데 삼성도 살려고 그랬었죠, 그때. 둘이 붙었었잖아요. 삼성도 뭐 회자되는 가격은 한 5조? 삼성도 비딩 프라이스 5조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삼성 내부적으로 뭐 했대요? 5조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대요. 삼성도 정보력 따지면 둘째가 남 서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5조 쓰면 붙을 거라고. 이거 딸 거라고 생각했대. 현대스타일 10조. 응? 왜? 그냥 10조. 가는 거죠. 그게 선대부터의 어떤 전략 같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서물고 북한 가시잖아요. 옛날에. 예?
그때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녹화하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깜짝 놀랐던 거죠, 이게. 5점은 충분할 거 생각해서 삼성은 뭐까지 준비했다는 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 부지를 삼성이 딸 거라고 확신했었대요. 그날 발표하는 날, 삼성역 그 땅을, 한전 땅을 사서 삼성이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기자 발표회까지 준비했었다고 그러더라고. 5조를 지르면 딸 거라 생각해서. 근데 10조 5천을 질렀으니까 처음에, 얼마? 10조 5천억? 벙쪘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만큼 이제,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는 상황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현대차 케이스도 캐시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국가 프레셔 주니까 돈을 푼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그 두 기업을 타겟으로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금을 짜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세법적인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됐던 부분이긴 하죠. 봐요. 이 재무상태표만 그려놓고도요, 우리 30시간 강의할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그려놓고도.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여기 기업들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이낸셜 리포팅이 뭘 주는 거라고 했죠? 정보 주는 거라고 했죠. 저는 솔직히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 세이페이션 붙는 건 물론 중요한데 저는 이 강의 듣고 뭐를 느꼈으면 좋겠냐면 재무제표라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니즈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과목으로 공부의 패턴이 아니라 저만 한번 읽어보고 싶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고 싶고 이런 니즈를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그래요. 자, 240조, 지금 60조, 180조인데 자, 그럼 봐요. 이 양쪽 토탈이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결론 좀 말하면 이쪽 사이드는 여러분들 뭘 보여주는 거라 보셔야 돼요. 기업이 어떻게 돈을 자금을 조달했는지 이제 파이낸싱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금 조달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이드는 그 자금이 조달돼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 자, 운용은 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면 그걸 갖고 뭘 하게 돼 있죠? 투자를 하겠죠. 여기 investing이라고 할까요? 이 투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공장 짓고 기계장치 사고 부지 매입하고 이런 게 투자예요. 거긴 또 R&D도 들어가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공장이나 설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재고를 팔면은 여러분들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만기가 되면 캐시로 되겠죠. 그런 것들 보통 기업의 영업 관련 자산이라고 그래요. 재고나 채권이나 현금. 그런 오퍼레이팅 자산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재무상태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한 자산으로 얼마만큼의 영업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BS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BS에 뭔가 제가 240조, 60조, 180조라고 숫자를 쓴 거 이 숫자 개념을 분석할 때 중요한 개념 하나만 언급하고 가요. 여러분이 경제학에서 배웠을 텐데 우리 경제학에서 어떤 통계치 숫자를 언급할 때 플로우 컨셉이라는 게 있고 스탁 컨셉이라고 있는 건 아시죠? 스탁 컨셉은 무슨 컨셉이죠? 누적 컨셉이에요. 플로우 컨셉은 기간 컨셉이죠. 여러분이 1년 동안 버는 연봉이 얼마다라고 말할 때 그 금액은 플로우 컨셉이에요? 스탁 컨셉이에요? 플로우 컨셉이죠. 1년 동안 얼마 버냐 컨셉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 얼마 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컨셉이죠? 누적 컨셉이죠? 스탁 컨셉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우리 BS에 표시되어 있는 240조, 80조, 160조 저 숫자는 여러분들보다 플로우 숫자예요? 스탁 컨셉이에요. 이건 스탁 컨셉이죠. 재무상태표에 쌓이는 것은 플로우 컨셉이 아니고 스탁 컨셉이에요.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BS에 표시되는 모든 숫자는 기본적으로 스탁 컨셉이에요. 그냥 직관적인 예로 여러분 이게 스탁 컨셉이냐 플로우 컨셉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할까 말까 의사결정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파이낸셜 관점에서 이걸 배우자로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CPA 같은 관점인데 그냥 볼게요. 일단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주제 깔고 파이낸셜리 내가 이걸 배우자로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너 얼마 정도 하니? 물어보기가 결혼하기 전에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되게 껄껄하는데 물어봐야 됩니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배우자가 될 사람 뭐라고 하냐면 3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억 정도. 3억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플로우 컨셉이냐 스탁 컨셉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재미없어요?
3억이 뭔데 했더니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3억이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결혼하는데 재산이 3억 있으면 괜찮은 상태죠. 그런데 3억이 뭐냐 봤더니 연봉이에요. 그러면 더 사랑스럽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3억이라는 숫자를 하더라도 누적 컨셉이냐 플로어 컨셉이냐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분석할 때 얘기하면 누적 숫자냐 1년 숫자냐는 것은 잘 보셔야 되는데 BS에 나온 숫자는 100% 무슨 컨셉? 스타 컨셉이죠. 누적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의 50년 동안 지금 비즈니스를 해서 쌓여있는 자산이 240조고 에코티가 180조, 부채가 60조였던 거죠. 자, 기업이라는 게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세포 분열이 잘 돼서 쭉쭉쭉 가야 여러분들 뭐가 돼요? 건강해지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요. 기본적인 기업들이 자금 유입되는 것은 이쪽이에요. 파이낸싱. 채권자가 파이낸싱 해줬던 에코티, 주주가 파이낸싱 해줬던 일단 자금 유입이 일단 흘러가겠죠. 자금 유입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 흘러가요? 투자가 되겠죠. 이 투자가 사람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냐면 이게 심장이에요. heart입니다. 자,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이 돼요. 그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뛰면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심장이 뛰면서 재고 만들어지고 그게 채권화되고 이게 현금화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안 봐도 기본적인 회사 자산 쪽의 대동맥 라인, 메인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 어카운트, 즉 계정 과목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4개인 거예요. 설비 투자, 재고, 채권, 현금인 거예요. 그 어떤 기업을 봐도 이 파이프라인 4개만 딱 뽑아내면 자산의 80%가 설명이 돼요. 보통 여러분들 FS 보시면 항목 되게 많죠. 숫자를 한번 보세요. 딴 거는 마이너해. 큰 거 딱 5개 뽑아요. 4개나 5개? 그럼 어김없이 항상 설비 투자, 재고, 채권, 현금이에요. 주르륵 뽑아내면 나머지는 마이너예요. 싹 버리는 겁니다. 분석하시는 분들은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디테일한 건 그 차후의 문제고요. 너무 한 줄 아이템 바이 아이템 읽으면 절대 FS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안 돼요. 크게 딱 보고 자산 대동맥 라인에 설비 투자, 재고, 채권, 현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업, 즉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좋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겠어요? 봐요. 혈액 유입이 되죠. 심장이 뛰어요. 일단 심장에 원활히 뛰어줘야 되겠죠. 원활히 뛴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유유 설비가 없다는 거예요. 풀로 캐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잘 뛰어줘요. 뛰면서 뭐가 생기죠? 재고 만들어졌죠? 그 재고가 쌓이면 안 되겠죠. 빨리 팔려야 돼요. 팔리면서 뭐가 되는 거죠? 채권화 되겠죠. 근데 채권이 악성이 쌓여요. 안 되겠죠. 빨리빨리 컬렉션 돼야 되겠죠. 캐시로 가는 거예요. 이 서큘레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회사가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 심장이 뻥 뛰어서 캐시까지 촥 가는데 문제는 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가가치가 커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4개의 어카운트, 투자한 자산, 인벤토리, 리시버블, 캐시 요게 대동맥 파이프라인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여러분들보다 단계로 올라갈 때 기업의 부가가치는 커지겠어요. 인벤토리였던 게 리시버블 바뀔 때 프로핏이 늘겠죠. 이해할 수 있잖아. 내가 100억에 만들었는데 이걸 150억에 팔아야 프로핏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심장이 뛰어서 캐시까지 가는데 동일한 금액이 가는 게 아니고 인벤토리에서 리시버블 바뀔 때 프로핏 생긴다고요. 그럼 자산 규모 커지겠죠. 프로핏만큼. 대화해요? 그만큼은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주주 몫이 되는 거지. 그럼 주주 몫이니까 그게 어디 쌓이겠어요? 에코티에 쌓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PP, 프로퍼티가 막 움직여서 캐시까지 가는데 제자리 돌게 하면 안 될까? 기업 성장이 안 하겠죠 이게. 한 번 돌 때마다 기업이 커져야 되겠지. 커지면 자산 사이즈가 커지니까 뭐가 커지겠어요? 에코티가 커지겠죠. 항상 뭐는 맞아야 돼? BS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 번 돌 때마다 에코티 늘고 한 번 돌 때 에코티 늘고. 그럼 경영자 역할이라는 게 단순한 겁니다. 경영자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설비 투자 일단 들어올 때 뭐를 잘 끌고 와야 돼요? 파이낸싱 정책을 잘 택해서 자금 끌고 온 다음에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캐시까지 막힘없이 돌려야 되겠죠. 유의시설 있으면 안 되겠죠. 과잉 투자하면 안 돼. 재고에 묶이면 안 되겠죠. 채권 빨리 회수해야 되겠죠. 캐시까지 가야 돼요. 이 서큘레이션을 빠르게 돌리는 게 일단 1차적인 경영자 역할. 두 번째, 그걸 돌리면서 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나야 되겠죠. 인벤토리에서 리시브를 바뀔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그게 경영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군요. 이게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좋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파이낸싱 받아서 자산이 서큘레이션이 원활하게 되면서 돌 때마다 프로핏 많이 나면서 뭐가 많이 쌓여요? 에코티가 계속 느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 뭐가 쭉 떨어지겠습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다는 거 이해되세요? 한 번 돌 때마다 에코티가 느니까 이걸 자꾸 돌리면 에코티가 계속 느니까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FS를 봤을 때, BS를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을 뭘 보고 판단하는지는 우리 나중에 배우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BS는 이런 단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끌었다가 이제 자산부터 좀 자세하게 거기 써 있는 거를 언급하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